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남자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참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려면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자랐어요. 저를 낳을 때만 해도 형편이 점점 좋아지는 중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실직하시면서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다고 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형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빚을 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따뜻한 추억이 있다거나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딱 하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신이 피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같은 성정의 어른이셨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강하게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대단한 추억이 없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거의 처음으로 한 달 동안이나 집에 머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정직이라는 건 무엇인 것 같니? 저는 아버지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도덕관념이었을 뿐,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라는 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란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양심의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정직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지.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남은 건 욕심뿐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기에 너무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목격했던 사건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국민학교를 다니던 당시 저희 학교에 부잣집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 크지 않는 동네에 비싼 승용차를 끌고 등교한 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으로 차려입은 상태였고, 떼약볕에서 노느라 얼굴이 거무튀튀해진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얼굴이 하얗고 반짝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부잣집 전학생은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함께 이사온 아이의 부모님도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정이 많은 동네 사람들은 반찬 같은 것을 넉넉히 해서 옆집에 가져다 주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실컷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화를 참고 계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 어머니가 화가 난 이유는 그 부잣집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정 많은 동네 사람들은 매일 저녁 시간이 되면 반찬을 넉넉하게 해서 옆집에 나눠주고는 했는데, 아주머니는 옆집에 이사온 서울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신경 써서 요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닌지라 고기 반찬은 하지 못했지만 연고도 없는 동네에 이사를 와서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아주머니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반찬 좀 나눠주려고 왔다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아주머니가 문 앞에 두고 간 반찬을 엎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져가서 버리는 게 낫지. 사람들 다 다니는 길목에 반찬을 엎어버리다니 해도 해도 너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순박한 동네 사람들은 이사 온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시골로 이사를 온 걸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던 게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저리 못되게 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사 온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 가족들은 이런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못되게 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대놓고 냄새가 난다며 자리를 피하고, 서울 사람들의 눈에 차야 한다며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포장한 다과를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점점 지쳐가던 그때 그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드디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알아준 건가 싶어 모두가 기뻐했죠. 그렇게 이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서울에서 온 부부가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귀한 술도 내어주고, 그동안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까지 하기도 했죠. 사업이 망해 여기까지 몰린 것이 너무 한스러워 괜히 죄 없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 부부는 일이 잘 풀려 예전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며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이후 고조된 분위기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 서울에서 온 부부는 슬며시 한 가지 정보를 흘렸습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이었어요. 서울도 못 가본 어른들에게 크루즈 여행은 혹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잘 챙겨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 크루즈 여행을 아주 값싸게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죠. 6개월 정도 돈을 내면 그 돈과 자신들의 돈을 합쳐 여행을 보내준다며 사람들에게 여행 안내 책자 같은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흔쾌히 응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 부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부는 돈을 받기 위해 매달 내려올 때마다 여행 비용을 조금씩 올려서 받았습니다. 해외여행 사정이 좋지 않아졌다며 별의별 이유를 대며 금액을 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럴싸한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돈을 모은 지 4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돈을 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서울 부부의 말에 넘어가 아무도 여행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되었을 때 결국 서울 부부는 잠적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낸 돈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서울 부부는 사람들의 순박함과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백방으로 그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크루즈 여행 같은 건 애초에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가 속아 넘어간 것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그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식은 어디에 맡겨둔 것인지 아이는 없더라고요. 부부가 나타나자 그렇게 순박하던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를 겨우 가라앉히고 나니 부부는 자신들이 그러려던 게 아니었다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속이 타들어갔는데요. 어른들은 예전처럼 서울에서 넘어온 이방인에게 호의와 인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부부는 염치도 없는지 매일마다 집들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구하려는 것이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쌀이 똑 떨어졌다며 아주 뻔뻔히 남의 집 문을 두드렸죠. 그 중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푼 두 푼 돈을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양심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한지를 깨달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정적이 흐르는 골목길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가 우당탕탕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필 제 방 바로 옆 골목에서 들린 소리라 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비명소리는 그 부부가 살던 집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이라도 하나 싶어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집들마다 불이 켜졌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남자의 손과 옷에는 새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과 구급차가 왔고 부부의 집에서는 아내가 실려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간 뒤 제가 살던 골목에서는 밤새도록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다 저렇게 됐네 뭐네 하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모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결과 범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두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정을 들으니 저희가 입은 피해는 피해도 아니더군요. 범인이 된 그 피해자는 부부에게 입은 사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아빠가 보고 싶다며 엄마 몰래 집에서 나온 6살짜리 딸아이가 자신을 찾아오다 차에 치여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도 결국 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 때문에 사랑스러운 딸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는 사실에 결국 그 부부를 찾아가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폭력은 어떤 식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입안에 모래가 굴러가는 듯 참 씁쓸했습니다. 이 일 이후 남편은 그때 그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해 결국 정신이 나가 미치고 말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의 아내를 해친 사람 외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까지 잘못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중학생이던 시절 제가 목격한 정직하지 못한 이들의 말로는 이러했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직접 보고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정직은 그때부터 제게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50살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일이었어요. 아마 젊었을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는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신다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피부로 느꼈을 때 비로소 그제야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장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냐고 감히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도 싶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들떠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할 걸 후회하는데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책임감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것과 제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내 인생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며 짬짬이 공부하여 늦은 나이였지만 대학도 나올 수 있었고, 모아둔 돈은 없었지만 큰 빚은 없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빚을 탕감하셨고, 어머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회사에 들어가니 생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와는 간간히 외식도 할 수 있었고, 봄이 되면 꽃놀이를,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보면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날도 그런 다짐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물건을 채워넣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죠. 회사 이야기를 하고 곧장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염없이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이유는 심장 발작,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던 사람의 말로는 어머니가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물건을 드는데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고 구역질까지 하셨다고 하죠. 직원은 자기가 잘 말해둘 테니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심장이 답답한 게 이번 한두 번이 아니라며 꼭 참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원은 본인이 괜찮다는데 뭘 어쩌겠냐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그냥 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심장 발작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하늘이 도운 것인지 마침 마트에 응급구조원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높은 데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친 것이었죠. 그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끔은 멀리 놀러도 가시던 활동적인 어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장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집으로 향했더라면, 아니, 이상함을 느낀 뒤에 사다리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을 거라 후회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가 심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을 탓하고 저는 저대로 자신을 탓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겨우 화목함을 찾은 저희 가정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말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머니를 위해 가장 좋은 병원으로 가장 비싼 재활 치료를 시켜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차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의 재활 치료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차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번 효과를 받다 보니 좀 더 비싼 치료를 받게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치료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되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둥뿌리가 뽑힌다던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피부로 확 체감이 되더군요. 자연스레 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식재료 하나 사는데도 벌벌 떨었습니다.
한 번 더 집을 옮기기 위해 집을 정리하던 중 이전에 이사할 때만 해도 본 적이 없었던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그 상자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짐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렸네라고 생각하면서 상자 속의 물건을 하나둘 꺼내보았어요. 애당초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보고 정리하자고 생각하며 상자 속 물건들을 살펴보았어요. 상자에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적어오신 일기장과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뿐만 아니라 저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이셨다니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진과 일기장을 제외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감정은 당시 힘들게 살아가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이 일기장을 보여드리니 어머니도 지금 당장의 힘듦은 있고 잠시나마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일기장을 거의 다 읽었을 때 일기장을 감싸고 있던 커버 사이에서 메모지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왜 아버지의 일기장에 끼워져 있을까 궁금하여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참 동안 생각하셨어요. 그 메모지는 무려 40년이나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와 관련된 사연을 어머니께서 들려주셨습니다. 4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혼이었을 때 두 분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상처만 받은 두 사람이 만나 아무것도 없이 가정을 이루었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어서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처음으로 떠난 둘만의 여행에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바로 통행금지 시간에 걸린 것이죠.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한 두 분이 여행을 갔으니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행도 준비하고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여인 숙방도 잡아두었는데 여인숙 주인이 손님을 이중으로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인숙 주인의 실수로 부모님은 졸지에 방을 뺏기고 말았고 여인숙 주인은 통행금지 시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부모님을 내쫓았다고 해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시골길이었고 사정을 말하면 넘어가주는 경찰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 동네 분위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 다가오는 통행금지 시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여러 여인 숙방을 다니며 남는 방이 있느냐 물었는데 시간이 늦었다 보니 이미 여인 숙방은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방이어도 앉아있을 곳만 있어도 되니 방을 내어달라고 했지만 야속하게도 그런 곳은 없었죠. 어쩌지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여인숙 주인이 나와서 두 분을 여인숙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셨죠. 손님에게 주는 방은 아니고 주인이 쪽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내어주셔도 괜찮냐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 시간에 사람이 밖에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라며 부모님을 안심시켰다고 했죠. 여인숙 주인은 인상이 괴팍해 보였지만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심성은 따뜻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신혼부부인데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안쓰러웠는지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인숙도 차리게 됐고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다고 위로해 주었죠.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했던 여인숙의 주인이 실수로 손님을 2명이나 받아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두 분을 내쫓았다고 말하자 자신이 더 화를 내면서 내일 해가 밝으면 그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대신 크게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 괜스레 웃음이 났다고 했죠.
사람 한 명 누울 작은 단칸방에 세 사람이 있으니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그렇게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집에 가기 위해 여인숙을 나섰습니다. 여인숙 주인에게 하룻밤 숙박비를 건네려 하니 여인숙 주인은 됐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모님은 자기들 때문에 잠 한숨 주무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냐며 어떻게든 여인숙 주인에게 숙박비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 체격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여인숙 주인이 등을 떠미는데 안 밀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투박한 손으로 괜찮다며 다독이는 손길에 아버지는 괜히 울컥하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자 여인숙 주인은 주머니를 뒤적여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었어요. 숙박비를 받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돈까지 쥐어주시다니. 두 분은 이거야말로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며 펄쩍 뛰셨죠. 하지만 여인숙 주인의 완고함을 이길 순 없었고, 여인숙 주인은 부모님이 버스에 타는 곳까지 따라와서 배웅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기 전 부모님은 영컵 후 감사함을 전했고, 여인숙 주인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처럼 착실하게 살면 언젠가 벼뜰 날이 있다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준 돈은 과거에 자신에게 건네주는 위로금 같은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요. 내가 더 젊었을 때 누군가가 밥 한 끼 먹을 돈만 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아내랑 맛있는 식사 함께 하게, 응? 첫 번째 여행이라 하지 않았나. 아버지는 여인숙 주인에게 주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올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면서요. 그렇게 주소를 받아 버스에 올라타면서 언젠가는 꼭 찾아와서 전하지 못한 숙박비와 전에 받은 돈에 대한 보답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두 분의 형편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여인숙에 찾아가려고 하니 쪽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여행을 갔던 그 동네로 다시 찾아갔는데 도무지 그 여인숙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통행 금지 때문에 복잡한 골목길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었을 뿐만 아니라 골목에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떤 길을 오고 갔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인숙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갈 때도 여인숙 주인을 따라간 것이었기에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게다가 처음 여행 왔을 때와 너무 달라진 동네의 모습도 한몫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여인숙 주인이 없냐고 물었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주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몇 없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할 때면 그때의 그 은인이 생각난다고, 꼭 한번 찾아뵙고 그때의 호의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아버지 생전에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니 어머니는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이 여인숙을 찾아가기로요. 주소에 있는 지역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로 취급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곳이었죠. 그렇다 보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게 분명했어요. 무려 40년 전의 이야기이니까요. 믿져야 본전으로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대로 어머니가 알려주신 풍경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방을 잡고 백방으로 40년 전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곳부터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주민들까지 노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정리하며 40년 전의 여인숙 주인을 찾아다녔죠. 딱 일주일만 찾아보고 못 찾으면 돌아가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일째가 되던 날 동이 트지도 않는 새벽에 누군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숙박하던 곳의 주인이었어요. 총각, 아직 자는 시간일 텐데 미안해.
전에 나한테 물어봤던 게 생각나서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란 상태로 숙소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언니가 서울로 시집을 갔거든. 오랜만에 고향 와서 하는 말이 예전에 여기서 여인숙을 운영하던 남자가 서울에 가서 크게 성공을 했다나 봐. 같은 동양 사람을 서울에서 처음 만난 거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정을 알게 됐대. 내가 이 얘기를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그 총각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작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숙소 주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숙소 주인이 집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곱게 차려입은 여성은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온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서울에서 왔던 숙소 주인의 언니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자신이 서울에서 알게 되었다는 그 사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 이 동네 출신을 만날 일이 정말 없었는데 남편 따라서 간 모임에서 내 고향 사람을 만난 거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이, 총각도 느꼈겠지만 내가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도 내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말을 걸었지. 푼수 같기도 한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내 동생이 운영하는 숙소가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거거든. 나는 총구석에서 살 수 없다면서 다 버리고 뛰쳐나갔지만 사실 꽤 규모가 있는 편이야. 총각이 잔곳 말고도 이 동네만 해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다 보니 이 동네에서 숙박업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난 남자네가 아주 옛날에 이 동네에서 여인숙을 했다는 거 있지? 아니 대체 어디서 했길래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건지 어휴 진짜 신기했다니까. 제가 40년 전에 여기서 여인숙을 운영했다는 분을 찾고 있어요. 혹시 그분 나이대가 글쎄 한 50? 50 정도? 아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 확실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때깔이 좋아. 아 네. 그럼 그분은 여인숙을 운영했던 분의 아들인가요? 그렇지. 초등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다니까 사실상 태어난 곳만 여기인 거지 서울 사람이야. 혹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자는 제가 왜 연락처를 궁금해하는지 듣고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당연하지. 남편이랑 아는 사이니까 물어볼게. 그나저나 그 남자가 진짜 40년 전 여인숙 주인 아들이면 나한테도 꼭 말해줘야 돼. 알겠지? 내가 중간에서 다리 놔준 거 잊으면 안 돼.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바로 그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40년 전 황주라는 동네에서 여인숙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여인숙 사장님께 저희 부모님이 큰 은혜를 입으셨어요. 40년 전에 받아두었던 주소를 함께 보내니 혹시 관련이 있으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전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얼굴을 보자는 연락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커피를 조금 홀짝이자 남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문자로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뭔지 들어봐도 됩니까? 아,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이 황주로 여행을 가셨다가
통행금지 시간까지 숙소를 구하지 못하셨었다고 합니다. 연고도 없고 길눈이 어두우시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여인숙 사장님이 얼른 들어오라면서 쪽방을 내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정도라 사장님조차도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꼬박 새우셨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돌아가는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모님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신혼부부였어서 여인숙 사장님이 베풀어준 온정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재활 중이십니다. 어딜 오고 다닐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셔서 요양 중이세요. 잠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제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온 게 언짢 않으셨나요? 40년이나 지나서 찾아오다니 화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쪽지를 잃어버려서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당시 숙박비와 보태주셨던 용돈 그리고 40년치를 더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혹시 놓여오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움에 말을 쏟아내자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맞겠죠.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제가 생각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 다 오해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어머니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남자를 낳으면서 몸이 안 좋아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뜨셨죠. 남자의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남자를 매우 엄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심하게 혼내셨고 아버지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를 마음대로 가졌다는 이유로 도둑놈 소리를 하며 회초리를 들으셨다고 하죠. 선생님에게 부당한 이유로 혼이 나고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싸움을 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다 네가 잘못한 거라고, 참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학생 때는 집을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해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정 탓에 아버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고 이 때문에 남자도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죠. 두 사람이 서울로 가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간 것도 있었지만 가족 중심인 동네에 섞이지 못한 탓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누구보다 냉정한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고 지내는 사람한테도 받을 건 받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도움을 받으면 그것의 2배는 돌려주려고 하셨죠. 이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건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냉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다는 말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로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계셨는데 제가 자주 뵙지 못하는 동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더군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남자의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까지 이렇게 냉정하시냐고.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는 거라고. 꺼져가는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던 게 이런 뜻이었냐면서 참 많이 울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짐을 정리하러 갔는데 집안이 아주 깨끗하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본인이 쓰시던 물건들을 다 정리하신 거였어요. 전 이것도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아버지를 추억할 만한 것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신 게. 이 말을 전하는 남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슬픔,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차갑고 냉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남자가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달라진 것 같군요. 제 부모님과 있었던 일로 인해 남자는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명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은 저인데 남자는 되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를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인데요. 그쪽에게도 고맙지만 4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쪽 어머니의 안부도 궁금하네요.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 쉬운 말은 아니었지만 남자 또한 제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기에 저는 어머니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병원비와 재활 비용으로 생활이 조금 어렵겠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남자는 오늘의 만남이 즐거웠다며 제가 내미는 봉투를 끝까지 받지 않으셨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것으로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자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얼굴을 보자는 거였죠. 얼굴을 보고 짧은 인사를 나누니 남자는 대뜸 자기 차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 하니 일단 차에 타서 알려준다기에 고분고분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향한 차는 아주 비싼 외제차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 때문에 부유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시동을 건 남자가 제게 건넨 말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 어디냐는 것이었어요. 아마 지금은 재활센터에 계실 거라고 말하니 남자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운전을 하는 동안 저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어머니는 왜 찾아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남자는 무덤덤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궁금해서요. 40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분이 어떤지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면 아버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재활센터.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재활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참이었죠. 전문가들도 어머니께서 의지가 있었으니 나아진 거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나오시고 저는 어머니에게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며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남자의 아버지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회상하며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한 것에서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남자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마냥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는 40년이나 지난 인연에 놀라워하시며 남자를 배웅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잠시의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수납하러 가는데 역시나 심장이 떨리더군요. 이번에는 얼마나 나왔을까 생각하며 수납처로 갔는데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병원비 전부 완납하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밀린 병원비도 있을 텐데 그게 갑자기 완납되었다니요. 직원이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얼마 전 만났었던 그 남자였죠. 저는 남자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다시 만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은혜는 저희가 갚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제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재활을 마치실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돈이 한두 푼인 것도 아닙니다. 대체 그걸 한 번에 내다니 당연히 남자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을 한 번에 내다니 말이 안 됐죠. 남자는 제가 금액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한 건물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자가 이 건물이 제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맞은편 건물도 저기 사거리에 있는 건물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고 제가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도 여인숙을 하셨는데 그때 저렴하게 산 땅의 가격이 치솟아 올랐어요. 이 주변은 개발이 하나도 안 된 동네였는데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확 올랐죠. 아버지가 시기를 잘 타셔서 그때 땅을 많이 사두셨는데 그게 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외에 제가 투자한 것으로 건물을 사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에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압니다.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나요? 남자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해줬으니까요.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미워한다는 게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그쪽 덕분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이런 고통은 없겠네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